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또 편하게 보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시간과 영에 대하여 또 말씀 나눌 때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세계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또 지식이 어떻게 연결되고 또 운영될 수 있는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말하는 시간 되기 원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시간과 영인데요. 오늘 그 시간은 이제 정상사 우리 안수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 가운데 그 백그라운드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감사하고 이번 이제 수련의 주제는 이제 우리가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설명을 이제 쉽게 하려고 준비를 했으니까 네, 저희가 이 시간 그렇다면 이 시간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영적인 현상과 관계가 되어 있겠느냐. 사실 우리 이제 정창사 안식자님이 어떤 걸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이제 텔레파시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무선 통신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무선 통신은 이게 다 되는데 그쵸? 무선 통신은 사람들이 다 이용한단 말이에요. 이용하는데 텔레파시는 그러면 이제 왜 안 될까? 그쵸? 그쵸?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인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 영역대가 이제 아시겠지만 여기도 또 나오지만 우리가 요즘은 그 그래비테이셔널 웨이브 그러니까 중력파도 검출을 한단 말이에요. 중력파가 대략적으로 그 길이가 1000m에서 이제 10에 18승m까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제 다 단파장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핸드폰에서 쓰는 이게 쭉 있지만 그 다음에 의료용으로 또 과학용으로 쓰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결국 10에 마이너스 10승m 옹스트롬 단위까지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인간이 쓰고 있는 모든 이 빛의 영역 사실상 이거를 인간이 거의 쓴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다 디텍션 할 수 있어요. 근데 텔레파시가 디텍션이 안 돼요. 그렇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뭐 감도가 너무 작다. 뭐 이럴 수 있어요. 너무 작다. 이게 항상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한 어떤 특별히 이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연구들을 우리가 한 것들을 보면 아무리 감도가 작아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의 어떤 이런 기술들이 있는 걸 보면 디텍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결국은 이것이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게 안 된다. 라는 건 뭘 말하냐면 이제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제 0이라고 썼지만 진짜 0이라기보다는 이제 0과 유사한 현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텔레파시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검출 안 된다는 건 결국 0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물질 세계와는 진짜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이런 게 되게 장점이 은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분명히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의 과학적 기술로 검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럼 안 된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물질 세계와 완전히 다를 가능성이 제일 크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아직 반물질의 영역을 잘 몰라요. 모르지만 어쨌든 이 물질 세계에는 이제 속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제 상당히 이제 하지만 이 0과 유사한
이제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인류가 이제 이런 영역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 왔는가 이제 이런 거를 다루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시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시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작년에 노벨상을 이제 femtoseconds, 다시 말해서 femtoseconds의 이 시간을 이제 이것도 다 이제 원자력 운동인데 이런 그 진동을 통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과학적 시간이죠.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과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아시겠지만 이제 생물학적 시간이 있고 생물학적. 그 다음에 사실은 과학적 시간도 이게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라 그러면은 완전히 수학에서 나오는 이론적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철학적 시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간 자체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간이라고 할 때 사실 우리가 같은 시간이라는 것을 얘기하지만 내가 어느 분야에 속해 있냐에 따라서 사실은 얘기가 되게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과학적 사실을 볼 때도 이 사람이 어떤 관점에서 시간을 설명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는 결국 그 사람들의 설명이 이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라고 생각할 때 상당히 이제 그 광범위한데 우리가 오늘 생각하려는 시간은 뭐냐면 결국 인간의 목사님이 화면에 몸에 가래가 잘 안 보여요. 네, 요거 잘 안 써요. 제가 요쪽을 쓸게요. 그냥 알아서 자, 이렇게 여기다 쓸게요. 저걸 또 봐야 돼요. 인터넷을 조금만. 자리를 이쪽으로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시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시간이 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이 서양을 대표한다 그러면 그럼 이제 동양에서 말하는 시간은 뭔가. 그래서 우리가 이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에서 결국은 말하고자 하는 이 시간,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면은 결국 성경에서나 혹은 우리가 동양에서 말하는 그 시간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의 이제 정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그 읽다 보면 이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그 과학에서 말하는 시간, 아까 말한 것처럼 과학에서 말하는 것은 수학에서 말하는 완전 독립변수로서의 시간이 있고, 또 우리가 오늘날 시계로 보는 물리학에서 말하는 그야말로 이제 아톰의 진동에 관계된 그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물학의 시간이 이렇게 있지만, 우리는 이제 오늘은 이제 본질적으로 인간의 본질과 관계된 이 세상을 설명하는 성경과 또 동양 사상에서 시간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그걸 좀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신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결국 성경 자체가 이미 그 동양의 그 우주와 같은 개념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결국은 빛을 낮이라고 했어요. 근데 낮은 시간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빛이 비추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공간 중에 밝은 공간을 낮이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은 시공간이 섞여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두움을 밤이라고 했다. 그래서 어두움은 그 공간인데, 근데 그것을 시간이 밤에 대입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성경 자체가 시공간이 섞여 있다라고 이미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게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서 그럴 뿐이지, 실은 이미 시공간은 섞여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고대인들의 생각과 똑같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로 하나님을 이제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이 세상에 결국 퍼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만든 그 시간의 개념을 하나님과 단절된 곳에서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우주죠. 그래서 우주는 여기 있는 것처럼 집인데 하나의 집에는 사이간,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집에는 요게 밭전자에 그 식물이 막 자란 형태거든요. 시간을 말해요. 그래서 이미 그 동양사고에서도 결국은 우주라는 것은 시공간이 섞여 있는 곳이다. 그래서 결국 시간과 공간은 독립된 게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고대인들은 당연히 우리보다 많은 사고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연의 현상을 집중했기 때문에 다 알았던 거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그 천지 현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은 검고 땅은 노랗다. 그렇죠? 그래서 서구와 다르게 이 우주는 본질적으로 어둡다. 그래서 하늘은 어둡다라는 것을 천자문 초반부터 배우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이러한 것이 더 본질적으로 동양인들은 생각한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이게 결국 이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그런 거죠. 결국 왼쪽 칸은 공간의 그 왜곡, 커베이처를 말하고요. 오른쪽은 결국 이제 질량에 의한 에너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자체가 결국 뭘 말하냐면은 결국 이제 공간과 결국은 에너지. 근데 에너지인데 오늘 이제 쭉 보겠지만 이게 결국 이제 시간의 어떤 영역에 해당돼요. 그래서 그 공간과 결국 시간은 섞여 있다라는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20세기 들어서 1915년이 돼서 시공간이 함께 섞여 있는 세상이 우주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성경이나 혹은 동양에서는 이미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것을 그냥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냥 아는 걸 알고 이제 오랫동안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사람이라고 할 때 사람은 여기 있는 것처럼 저렇게 그 XYZ 3차원의 공간을 사는 존재.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공간은 그 세 개의 독립 변수를 가지고 사는 공간에 사는데, 근데 인간이라는 것은 사실 뇌가 있기 때문에 이 뇌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시간의 영역을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은 바로 이 머릿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마음대로 다 섞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그래서 뇌 속에서는 3차원, 시간의 3차원 영역을 살고, 그 다음에 육체로는 공간의 3차원 영역을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이라는 것은 사실은 6차원을 다루면서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3차원, 4차원으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은 6차원을 살 수 있는 원래 존재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세상에 모든 만물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 모든 만물을 지배할 수 있냐면 바로 이 세상 만물은 시간이 바로 한 방향, 우리가 말해서 다시 말해서 현재의 시간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간은 3차원.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은 4차원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간은 6차원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 모든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성경에 이제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니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돌아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과하라. 성경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은 바로 이제 음부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무적행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 이걸 이제 왜 얘기하냐면 결국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그러면 결국은 이 세상에서 과연 이 시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어떤 그 물체가 존재하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특이한 어떤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존재하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 구조는 뭐냐면요. 이 음부라는 곳은 거기서는 결국 생각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이 없다. 그럼 과연 그런 곳이 과연 있을 수가 있냐?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무적행위는 이런 귀신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런 곳이 진짜로 있을 수가 있냐? 라는 거를 얘기하죠. 2017년에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이 세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뭘 받았냐면 이제 라이고라는 중력파를 검출해서 받았어요. 근데 여기 이제 오른쪽 끝에 있는 사람은 이제 킵선이라는 사람은 좀 유명하죠. 이제 라이고는 이게 이제 양쪽으로 한 4km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거 왼쪽에는 이제 벌고라 그래서 이탈리아에 있는 중력파 검출기인데 이걸 통해서 결국은 시공간이 실제로 왜곡된다는 걸 관측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벨상 받았죠.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위는 결국 이제 두 개의 블랙홀이 충돌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중력파가 생기고 아까 말한 저때 관측된 중력파의 파장이 결국 이제 6,000km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이제 그 파장이 이제 긴 파죠. 그래서 킵선은 아시겠지만 이게 영화에서 이제 실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터스텔라에 보면은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이 영화에 나오고 이 블랙홀의 모양을 예측했고요. 이 영화를 통해서 피지컬 리뷰레터의 물리학에서는 가장 이제 좋은 논문인데 이 영화 때문에 두 개나 이론적인 계산을 해서 논문에 냈을 정도로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이 킵슨이. 자, 그런데 이제 2020년 바로 이제 몇 년 전이죠. 드디어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여기 로저 펜로즈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겐젤, 그 다음에 겐스 이런 분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뭐 때문에 받았냐면 바로 블랙홀이 있다는 것을 결국 이제 증명했기 때문에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오랫동안 블랙홀에 대해서 들었지만 진짜 블랙홀이 있을까라고 생각한 거는 1970년대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증명한 거는 이제 2017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이 블랙홀에 대한 영화도 많이 보고 했지만 정말로 블랙홀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이제 2017년.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사실은 블랙홀이라는 게 진짜로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게 한 3년밖에 안 돼요. 노벨상까지 주어졌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펜로즈는 뭘 했냐면 이제 뒤에 나오지만요. 이런 특이한 어떤 펜로즈 다이아그램이라는 거를 통해서 블랙홀 현상을 아주 쉽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펜로즈 다이아그램에서 보여주는 다차원 세계를 얘기해요. 이건 나중에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 이런 블랙홀이라는 것이 정말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등장했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결국은 우리가 이 중력의 존재를 예측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미 1796년에 라플라스가 중력이 진짜 그렇게 모든 것이 이제 잡아당기는 힘이라면 분명히 이 세상 어딘가에 블랙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름은 정하지 않았지만 이제 이미 라플라스가 이미 지금부터 300년 전에 블랙홀의 존재를 처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블랙홀이라는 이름은 존 필러라는 이 사람의 이제 제자들이 많은 블랙홀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처음 이제 명명이 됩니다. 블랙홀이라는 이름은.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뉴턴의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 중력의 존재가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일반 상대성 이론을 치환이 되죠. 치환이 되자마자 사실은 이제 그 해에 슈왈츠실드라는 이 분이 실제로 만약에 블랙홀이 존재한다면
그 반경이 질량과 반경이에요. 질량과 반경의 사이가 이 정도 되면은 존재하죠. 다시 말하면 이래서 우리가 태양이 블랙홀로 변한다. 그러면 태양은 뭐 3m 내의 그 레이디어스를 갖게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질량에 따라서 그 블랙홀이 생길 수 있는 별이 있고 없는 별이 있는데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지만 이제 블랙홀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슈왈츠실드가 그 아인슈타인의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내고 나서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처음으로 이제 푼 문제예요. 처음으로 푼 문제. 그러니까 그 해에 풀었기 때문에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슈왈츠실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1차 대전이 일어나서 참전했기 때문에 참전해서 죽어요. 그래서 20대 중반에 죽어요. 그러니까 아주 안타까운 사람인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블랙홀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인슈타인이 야 그거 말이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그 동그란 어떤 구체가 계속 물건을 빨아들인다면 이게 이제 엄청난 이제 가속이 생기거든요. 이 주변으로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여기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가속이 되려 그러면 이제 이 빛의 속도면은 실제로 블랙홀의 움직임은 거의 유체와 같다. 이렇게 이제 이 특성을 이제 물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아인슈타인 직접 설명했는데 유체와 같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물체가 엄청나게 빨리 돌다 보면 그러면 이미 이 앞으로 가속하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빛이 이걸로 빨려 들어간다. 그러면 얘 가속하는 속도 때문에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블랙홀은 유체처럼 행동하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 아인슈타인 스스로가 말한 특수상대성 이론에 위배되는 거죠. 위배되기 때문에 블랙홀은 없어. 그건 원래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조차도 블랙홀을 이제 없다는 것을 논문을 냈어요. 이게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블랙홀이라는 존재가 인간이 받아들이기 얼마나 어려웠던 건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블랙홀이 그래 그거 그냥 아인슈타인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갖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제 1939년에 영화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오펜하이머가 드디어 이제 새로 이 사람이 블랙홀에 대한 이슈를 꺼내요. 왜 꺼내냐면 이 사람이 원래 그 중성자를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중성자의 분열을 예측하고 실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중성자가 충돌하고 분해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이거 블랙홀이 이런 과정이면 블랙홀도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블랙홀을 소환해서 여기 on massive neutron core라고 하는데 중성자 별의 중심에 우리가 그 일반 상대성 이론과 그 슈왈츠실드가 한 그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러면 블랙홀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단 조건은 모든 것이 완벽한 시메트리를 이루면, 그러니까 완전한 그 스페리컬 시메트리.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입자가 요 중간에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입자가 중간에 모여야 되는데 얘네들이 정말 그러한 그 매시브한 그걸 이루려면 초대칭적으로 얘네들이 다 모여야 된다. 그래서 완벽한 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계산을 엄청 복잡하게 해서 결국 증명을 했는데 저 핵심은 뭐냐면 초대칭적으로 완벽한 구를 이루는 별이 있다면 그러면 블랙홀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저 그림에 보면은 저 그림을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요런 북 모양의 그림이 있죠. 그래서 이 북 모양의 그림은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그 스페이스 타임 콘인데 이거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면은 요 내부 영역에서만 물체가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바깥의 영역에서는 이론상으로 못 다녀요. 근데 이제 저기 이제 그림에 보면은 저 콘들이 다 그 일직선, 제 일직선이 여기가 이제 싱귤러리티 포인트인데 요거를 이제 이거를 저 과장해서 그냥 한 선으로 그린 거예요. 그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어쨌든 이게 그 블랙홀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블랙홀의 중심으로 가는 거는
다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모여야지만 이게 블랙홀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on continued gravitational contraction 해서 이제 그야말로 수십 년 만에 다시 블랙홀의 문제를 꺼내는 거예요. 그것은 이 사람이 이제 뉴트론, 중성자 공부했기 때문에 중성자 별이라는 것이 만약에 이런 스페리칼하다면 블랙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학자들이 이거는 그냥 이제 이런 쪽 논문이구나. 실제로는 이제 불가능하구나. 왜냐하면 완전한 대칭으로 모인다는 것은 실제로 이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펜하이머는 이제 더 연구를 안 하고 중성자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제 아신 거죠. 결국 원자탄을 만드는 일에 이제 집중하죠. 그래서 오펜하이머는 아주 천재적인데 이렇게 뭐 본의 아니게 이렇게 주제를 바꾸면서 연구하다 보니까 노벨상을 못 받았어요. 분야가 자꾸 바뀌어요. 자, 어쨌든 자 그런데 이제 여기가 뭐냐면 이제 결국 인류에게 처음으로 정말 블랙홀이 진짜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은 1972년에 나온 논문이래요. 여기 나온 사람들이 결국 이제 노벨상을 받아요. 근데 백조자리에서 정말 거대한 그 폭발.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드디어 이제 초신성 슈퍼노바들이 이제 발견되죠. 그래서 슈퍼노바를 발견한 이제 이 여자분들이 옛날에는 아시겠지만 그 뭐 달 착륙도 마찬가지고 여자분들 중에서 컴퓨터 같은 여자분들 있어요. 이분도 마찬가지. 이분도 이 다 계산으로 그 당시에 다 계산으로 이 슈퍼노바 쉽게 말하면 너무 멀기 때문에 그걸 갖다 다 그 수학적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없으니까 다 버리고 이제 이 여자분이 결국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옛날에 여자이기 때문에 이제 노벨상 못 받아요. 이 여자분은. 어쨌든 이건 이제 결국 최근에 10여 년 전쯤에 실제로 이제 지금은 이제 이런 슈퍼노바의 지금 막 터져가지고 지금 주변에 엄청난 링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발견되는데 이게 그 1972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블랙홀이라는 것은 이제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2020년에 뉴트론 스타에 대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조건에서 블랙홀이 된다라는 논문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오펜하이머가 중성자 별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블랙홀이 되려 그러면은 아주 구대칭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뭐 이제 아무도 안 믿었다는 소리죠. 그게 어떻게 있겠냐. 그런데 이제 결국은 아까 말했죠. 이걸 왜 그랬냐면 펜로우즈가 그럼 2020년에 왜 노벨상을 받았냐. 그렇죠? 그러면은 오펜하이머가 얘기한 거랑 펜로우즈가 얘기한 거랑 뭐가 다르냐. 그렇죠? 핵심적인 그 차이가 뭐냐. 저기 혹시 더우시면 이거 난로 끄셔요. 끌까요? 네, 좀 피곤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유롭게 여기는 자유로운 시간이니까 저기 뭐 드시면서 또 돌리시면 뭐 음료수 가져주시고 네, 이제 한 3분의 1이 주무시기 시작하는데 이제 저뭐 드실 것도 가져오거든요. 천천히. 목사님 이게 시간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럼요. 연결. 여기 이제 이거 좀 아시는 분은 벌써 이제 펜로즈 딱 나오면 이제 시간이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딱 보면요 벌써 펜로즈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일반적 구형 쉽게 왼쪽에 쉽게 얘기하는 건데 자 우리가 스페이스 우리가 사는 곳은 공간 영역이겠죠? 공간 영역인데 펜로즈 다이어그램을 딱 보면 벌써 블랙홀로 들어가면 스페이스가 없어지고 뭐가 나요? 타임이 나오죠. 그쵸? 달라져. 그쵸? 스페이스가 타임으로.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한 건데, 여기도 보면 스페이스가 타임으로 바뀝니다. 그쵸? 그래서 저거는 이제 구형일 때고, 이건 우리가 그 커 블랙홀이라고 해서 로테이티브 블랙홀. 똑같이 핵심은 뭐냐면, 블랙홀 내부로 들어가면, 결국 이 블랙홀의 내부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더 이상 공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시간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블랙홀이 그래도 몇 킬로미터나 되고 큰데 그게 뭐 그게 공간이 있지 않냐.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미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면 수학이 성립이 안 돼요.
수학적인. 왜 그러냐면 우리 한번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아까 슈와르츠쉴드 레이디어스가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 어떤 질량을 가진 것들이 블랙홀이 될 수 있는 최소 질량과 최대 질량과 최소 반지름이에요. 그러면 요 경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블랙홀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벤트 호라이즌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가정을 했냐면 이 레이디어스 자 우리가 이제 반지름 R이라고 쳐요. 그러니까 이 레이디어스가 왜 이 레이디어스냐면 이 질량이 아주 크기 때문에 얘가 만들 수 있는 최대 사실 반지름이에요. 이건 뭐냐면 만약에 질량이 더 커져 버린다. 질량이 더 커져 버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슈와르츠쉴드 계산을 해보면 거리가 디스턴스가 이 안이 너무 커져 버리면 계산이 성립하려면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거리가 나올 수 있는 최대 질량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더 질량이 커져 버리면 이 식이 만족하려고 그러면 마이너스 디스턴스가 나와요.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거리가 마이너스는 나올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할 수 없이 블랙홀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양자장 이론을 써야 되고 그럼 양자장 이론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R이 마이너스가 나와서 안 되니까 결국 R의 역할을 누가 하냐면 타임이 하게 돼요. 시간의 넓이. 그러면은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여기서 알 게 뭐냐면은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거리가 없고 시간이 모든 것들을 결국은 관장하는 곳이다. 무슨 얘기죠? 그래서 시간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왜 마음대로 다닐 수 있냐면 그건 이제 양자역학을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모든 확률의 합이기 때문에 실은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이 그 파동함수라는 것은 그 제곱이 무조건 1이거든요. 그렇죠? 그건 결국 뭘 말하냐면 저 안에 이제 우리가 시간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양자역학은 이게 고전역학처럼 내가 뭐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동시에 존재해요. 동시에. 그럼 저기 중력이 없는 거죠? 아니요. 중력이 너무 강해서 이제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중력이 너무 강해서 결국은 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일반적인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안은 결국 양자장으로 설명해야 되고 양자장에서는 우리 생각에 이게 어떻게 이게 왜 공간처럼 작용하냐. 근데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결국은 중첩 효과 때문에 여기에는 모든 사실은 이 시간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경우의 경로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토탈 1 나오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이 정리해요. 그러니까 결국 블랙홀 안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이게 시간으로 다 바뀝니다. 더 이상 거리로 설명할 수 없고 시간으로 다 바뀝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결론은 뭐냐면 펠로스의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결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만약에 이제 이렇게 스페리칼한 것에 우리가 이제 어떤 물체가 그냥 떨어뜨리세요, 버리세요. 버리세요. 아니요, 뿌리시라고 그러다. 화이트보드 안 나오는 거. 우리 박수진 성도님 왔어야 되는데 맨날 사오시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어쨌든 이 블랙홀 안에서는 오펜하이머가 말한 것처럼 만약에 이게 진짜로 그 블랙홀에서 작용하려고 하면 완전히 대칭적인 게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펠로즈는 그것이 아니면 수학적으로 비대칭인 물건이 들어와도 괜찮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거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싱귤러리티 포인트. 여기서 이 싱귤러리티 포인트에서는 결국 이게 뭐냐면 우리가 대칭으로 아까 말했지만 얘네들이 아주 대칭으로 와야지 이게 다 차곡차곡 쌓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양자장으로 계산하면 그게 아니라 이 대칭점, 요 대칭점부터는 결국은 모든 것이 엔드의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더 이상의 어떤 경로가 없기 때문에 비대칭적인 물질들이 들어와도 비대칭적인 물질이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예로 그냥 얘는 이쪽에서 다가왔고 얘는 요 앞쪽에서 다가와요. 그럼 서로 비대칭적이죠. 그럼 이제 서로 충돌 때문에 이게 안 생기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 싱귤러리티 포인트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그러면 무조건 여기가 엔드의 끝이에요. 끝이기 때문에 그건 뭘 말하냐면 그냥 비대칭적이라도 결국은 출발에 관계없이 다 한 점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양이 스페리칼하지 않아도 블랙홀이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우리가 이게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양자역학적인 개념이 이제 들어가서 가능한 이제 일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 보면 이제 아까 그 콘이 보면은 그 방향이 완전 똑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대칭성으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보세요. 그래서 결국 와 진짜 블랙홀이 있구나. 그걸 이제 우리가 그 2020년에 노벨상을 줌으로써 블랙홀이 진짜 있다. 이게 인정된 게 결국 3년 전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이미 2000년 전에 유다서 1장 13절에 이 얘기가 있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 그렇죠. 근데 놀랍게 성경은 이미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동생이었던 유다가 블랙홀의 존재를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한 별들이다. 와,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실은 블랙홀에 대한 얘기가 이미 성경에는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오늘 이제 주제가 그거거든요. 그럼 블랙홀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아까 벌써 제가 이 시간의 영역으로 바뀌었다. 자, 이미 이제 이거를 사실은 이제 내용이 어려울까봐 이제 예비적으로 제가 몇 분한테 교육을 했어요. 어제도 교육을 하고. 왜냐면 이거 하는데 또 아무도 모르면 어려울까봐. 그래서 예비 교육을 하긴 했어요. 물론 그 전에 또 우리 김태윤 박사님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또 워낙에 4번 했거든요. 워낙 잘 아십니다. 어쨌든 이제 보면은 그럼 이제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뭐라 했냐면 블랙홀은 결국은 시간의 영역이다. 그쵸? 블랙홀이라는 것은 결국은 T1, T2, T3의 영역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죠? 이거는 X, Y, G는 관계없어요. 이거는 없으니까. 그럼 아까 저희가 뭐라 했어요? 인간은 바로 육체가 X, Y, G로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생각은 T1, T2, T3 시간의 영역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미 블랙홀을 딱 보면은 얘는 시간의 영역밖에 없기 때문에 육체가 없어도 시간의 영역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세계는 엄청 유사하다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육체는 필요 없지만 시간은 필요해요. 시간만 남아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블랙홀은. 시간만 남아있다는 것은 결국은 그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이 공존할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요. 그게 이성적인 사람은 다르시네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시간을 얘기하냐라고 하는데 이제 조금 이제 어쨌든 이런 분야를 좀 아시는 분은 이미 빛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이 블랙홀 안에 있다는 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다는 소리죠. 빛의 모든 정보가 들어요. 사실 우리가 조금 이런 분야를 아는 분들은 이제 무슨 말인지 좀 쉽게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시간으로 이제 이 바뀐 이 영역. 그러면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 질문이 뭐냐면 무릇 내 손이 이를 다하는 대로 힘을 다해야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음부의 특성이 뭐냐면 더 이상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할 수. 근데 결국 블랙홀이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이제 블랙홀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보면 이제 타임으로 바뀌는데 근데 파이널은 어떻게 되면 싱귤러리티 포인트로 가는 거죠 무조건. 그렇죠? 그러니까 저 싱귤러리티 포인트는 결국 뭐냐면 이거는 이 시간의 영역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다 없어지는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싱귤러리티 포인트.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은 절로 들어간 어떤 존재가 있다면 마지막은 결론이 뭐예요? 여기는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타임 도메인가 없다지. 그러니까 뭔가 영적인 존재들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결국은 성경 말한 대로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블랙홀이라는 것이 너무나 성경에서 말한 이 음부와 무적행과 유사성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부르신데 이르되 군대라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으나 무적행이라 들어가라 하지 마시길 한 거예요. 그래서 저런 근데 잠깐만요. 내가 어쨌든 뒤에 나가. 오케이. 제가 이제 뒤에 이제 이거를 상세하게 했는데 이제 앞에서 다 해도 되니까 제가 어쨌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아까 노벨상을 받은 앙드레아 게스가 이제 결국 이제 블랙홀을 아시겠지만 이제 드디어 뭐 여러분 신문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죠? 드디어 찍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어떻게 이거를 찍었냐? 그 다행히 이제 우리 정사사 안수사님이 아까 이제 그 이런 이 위상과 그 다음에 인텐시티 이게 우리가 이 통신에서 있어서는 이제 웨이브라는 거 파가 핵심입니다. 근데 파라는 것은 아까 말한 거 위상과 인텐시티 두 개의 성질이기 때문에 그것만 알면은 우리가 모든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제 그런 거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 아까 말했지만 백조 자리에서 1972년에 처음으로 블랙홀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서 근데 그게 어디 있냐면 우리 은하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99%의 은하의 중심은 다 블랙홀이 있다라고 지금 이제 과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게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제 되게 어려운 일이겠죠.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멀리 있는데 그러면 저 블랙홀을 어떻게 찍었을까? 그거를 이제 하는 학문이 바로 인터페로미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간섭을 이용하는 거예요. 간섭. 그래서 중력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블랙홀 역시 이 인터페로미터라는 이제 걸 쓰는데 뭐 복잡한 건 아니고요. 이게 시설이 복잡해요. 결국은 이제 파동의 간섭 현상으로 얻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 이제 저게 파이널 모양인데 저렇게 작은 거를 우리가 멀리서 보니까 얼만큼 이게 작은 범위냐면 우리가 이제 180도를 나눴을 때 저기 하늘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평선을 해서 우리가 180도를 했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보통 그 은하수가 이제 그 지평선을 찍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저 중에서 우리가 하늘에서 1도 범위다. 1도 범위로 그 우리가 쭉 봤을 때 안드로메다 그 갤럭시가 3도 정도에서 보여요. 3도. 그러니까 상당히 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 은하로부터 200만 광년 떨어진 곳이에요. 우리 은하가 10만 광년이기 때문에 한 20배 정도 떨어진 곳이죠. 그러니까 그곳을 볼 때 보면 3도 정도면 보여요. 자, 그런데 이제 저걸 엄청 크니까 갤럭시가.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그 비너스 우리가 지구에서 금성을 보겠다 할 때 어떻게 되냐면 1도를 60으로 나눈 거에 그 한 범위에서 금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성만 해도 우리가
엄청나게 그 작은 각도에서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다 답으려면.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또 60을 또 60으로 나눠요. 그러면은 우리가 저기 있는 것처럼 명왕성이 그거의 1도. 그러니까 결국 1도를 60으로 나누고 60으로 나눈 것이 명왕성이고, 요거를 이제 이 프라임 더블 프라임 한 거는 요거를 이제 그 1도를 이제 100으로 나눴을 때예요. 그때 저렇게 보이고, 100을 나눈 걸 또 다시 100배로 나눌 때 우리가 있는 것처럼 저런 그 알파 센트러스 A를 볼 수 있고, 이거를 또 100으로 놨을 때 블랙홀이 보이는 거니까, 결국 우리가 블랙홀을 관측한다는 것은 1도의 만배 앵글에서 저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바늘친 같은 거 그걸 딱 그렇죠, 지정해서 그렇죠. 보는 거죠. 그냥.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할 때 1도가 얼마큼 대충 알잖아요. 그거의 이제 만분의 1 범위에서 블랙홀을 보는 거니까, 저거를 우리가 무슨 기법으로 도대체 저걸 찍냐, 그렇죠? 그러나 이제 뭐 과학이 워낙 발달해서 결국 우리가 블랙홀을 찍는 거는 지구에서 저 달 위에 있는 도넛을 찍는 거랑 이제 같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가능하냐면, 결국은 모든 물체는 이러나 저러나 뭔가 파를 발생시켜요. 그래서 저기 있는 것처럼 라디오 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라디오 수신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옛날 흑백 텔레비를 볼 때 항상 하는 게 나왔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그게 방송이 끝났구나 표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방송이 끝났구나 표시가 아니라 빅뱅의 증거였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 라디오파가 그냥 수신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 방송국에서 보내는 게 없으면 자연파를 갖거든요. 그래서 그 치하는 건데, 그거 파장을 재보니까 그게 빅뱅의 배경 복사에서 나오는 파장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그런 폭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파가 나와요. 그래서 빅뱅의 증거 중에 하나예요. TV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런 자연파가 쭉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결국은 블랙홀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여러 가지 파가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에 야, 블랙홀은 모든 빛을 다 빨아들이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저 빛이 나오냐, 그렇죠? 그러니까 블랙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벤트 호라이즌에서 나오는 거기서 나오는 다양한 파들을 결국 검출하는데, 우리가 결국은 먼 거리, 우리가 이 장파장이 되는 것들이 이 블랙홀을 측정해서는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왜냐면 아까 말했지만 인간이 모든 그 웨이블랭스에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선택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저렇게 해서 우리 지구까지 다가오면 저게 이제 리플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블랙홀에서 어디 저 멀리서 나오는 그 정보가 이제 지구까지 이제 도달한 걸 말해요. 그럼 지구에서는 저 리플을 이제 받으면, 그럼 이제 그 시그널을 받는 건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결국은 이제 모든 여러분이 한 가지만 이제 알면은 좀 편한 게 뭐냐면, 우리가 모든 빛은 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을까?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빛은 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이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인간이 사실은 이게 이제 빛을 보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는 리플렉션.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보통 반사를 통해서 보는 거죠. 반사를 통해서 보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건 그냥 반사고 디프렉션을 통해서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쭉 강의 들으면 이제 요게 뭐 말하는지 아는데, 리플렉션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입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을 가지고 보는 모든 방식은 요 첫 번째 방식입니다. 입자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는 다 입자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보는 방식이 있는데, 바로 회절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회절. 근데 이제 오늘 강의를 이해하려면 요 회절에 대해서 조금만 이제 이해하시고, 회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직접 보는 방법이 있고 회절을 해서 보는 방법이 있다. 근데 이 회절이 결국 이제 빛이 회절하는 건데, 요거는 보세요. 요거는 우리가 직접 보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면
디프렉션이 그 리플렉션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반사를 통하는 거기 때문에 빛이 그 경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빛이 왔는데 예를 들어서 꺾였다. 그러면은 빛이 그 꺾였을 때 위상이 바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 빛을 봤을 때 얘가 직접 온 빛인지 꺾인 빛인지 알아요. 왜냐면 꺾여 들어오면 인텐시티가 적어져요. 그래서 위상에 따라서 인텐시티가 다 바뀌기 때문에 어떤 빛이 오든 간에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인간이 그 빛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자, 그런데 이제 디프렉션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말고, 사실은, 모든 것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빛이 이렇게 왔죠. 그러니까 우리 눈이 이걸 봐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볼 수 있는 게 있냐 하면, 실은, 이렇게 반대로 나간 것들. 그럼 이런 빛들은 다 어디 갔냐? 이런 빛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보지 않은 이런 빛들은 어딘가 가서 서로 상호 간섭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회절 현상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딘가는 내가 경험한 것이 회절돼서 돌아가요. 우리가 경험. 그래서 두 가지 현상이 항상 존재한다.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이때 우리가 정보를 어떻게 끌어내냐? 라고 할 때 다행인 것이 사람들이 수백 년간 연구를 해보니까 빛은 되게 성질이 간단하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빛이라는 어떤 펑션을 그냥 우리가 쓴다면 그냥 되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무조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그냥 반복되는 함수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제 출발 조건이나 이제 이런 어떤 공간에서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쓴 것뿐이지 그냥 사인 코사인 함수. 빛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사인 코사인 함수는 뭐냐면 수학에서 제일 쉬운 함수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뭘 말하냐면 만약에 빛이 아주 복잡한 함수로 움직이는 거면 인류가 지금처럼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행히 빛이 제일 간단한 그 수학적 함수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빛을 이용해요. 근데 뭐 너무나 당연하지만 모든 기초는 되게 간단하다. 그래서 빛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보니까 그 움직임조차 제일 간단해요. 그러면 이 사인 코사인을 가지고 그러면 사인 코사인을 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자 태양에서 이제 빛이 막 나와요. 태양에서 빛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물체를 만나서 이제 회절을 막 하겠죠. 그쵸? 그럼 아까 말했지만 여기 우리가 물체를 직접 눈으로 보는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회절된 것도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쵸? 그럼 이 정보는 어떻게 꺼내냐? 그쵸? 그러면 이게 복잡할 것 같지만 사실 되게 간단해요. 왜 간단하냐면 아까 말했지만 그냥 우리가 아주 간단히 그냥 이 빛의 함수는 그냥 A 사인 세타라고만 해요. 그럼 사인 함수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이렇게 회절했고 얘는 이렇게 회절했어요. 그러면 회절 각이 다르니까 회절을 적게 할수록 A가 커요. 쉽게 말해서 얘는 A 사인 세타라고 우리 A1이라고 그러고 이쪽으로 가면 A 10 사인 세타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인텐시티 크고 얘는 인텐시티 작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합쳐졌을 때 결국은 합쳐졌을 때의 정보는 결국 어떤 모양을 타고 왔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가능하겠죠, 이게 무슨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인텐시티라고 그러고 요거를 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빛에 관계된 것들은 우리가 강도와 위상만 알면 다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 야 그래도 이거 좀 복잡한데 맞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미 천재적인 수학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미 그 푸리에라는 사람이 300년 전에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거를 트랜스폼이라는 것을 이미 얘기를 해서 모든 물체는 다 사인 코사인 함수로 만들 수 있는 푸리에 신서시스라는 것을 이미 수학적으로 다 증명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그 안수 집사님이 이동통신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는 별하별 쉐입의 모양을 인포메이션을 담아서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푸리에 신서시스를 쓰면은 모든 모양을 다 만들어내죠.
모든 모양. 그 다음에 이 프리웨이 신서시스를 쓰면은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이 그 인공지능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솔루션을 찾아내지? 그게 다 프리웨이 신서시스. 다시 말하면 이 일반적인 사인 코사인 함수식의 오버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이제 어떤 데이터를 쭉 읽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딱 이런 모양의 정보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FG, 우리가 컨볼루션이라고 하는데 이 함수를 계산한다는 건 뭐냐면 이 함수를 여기다 다 대입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긴 것만 딱 인페이스가 됐을 때 시그널이 크게 나오고 나머지는 다 작게 나와요. 그래서 솔루션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프리웨이 신서시스를 안다면 인공지능의 기본 원리가 함수들이 다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이 어떻게 저렇게 많이 하지? 그게 아니라 이미 이런 이론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인공지능이 그런 걸 찾는 것도 다 수학적인 그냥 함수의 문제라는 걸 얘기하고요. 자,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약간 길어졌지만 결국 뭐냐면은 저렇게 이제 파들이 다 오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저게 이제 같은 위상을 가져야, 그렇죠? 같은 위상을 가져야지만 같은 위상을 가져야지만 저렇게 이제 센 픽이 나오고 위상이 달라지는 거는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멀리 있는 저 빛을 우리가 이제 왜 저 별을 어떻게 보냐? 그건 왜 그러냐면 시그널이 작아서. 시그널.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이 저기 이제 우리가 퀀텀 그 QCD 가지고 노벨상 나왔나요? LCD는 나왔고 그렇죠? QCD. 네. 그러니까 나노 입자 가지고 왜 삼성이 왜 QCD 같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노 파티클로 요즘 다 나오잖아요. 이제 그게 아마 작년인가? 노벨상 받은지 모르겠는데 노벨상 받는다는 소리 계속 나왔죠. 어쨌든 우리나라 이제 현택학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분이 이제 그쪽 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게 뭐냐면 나노 입자라는 것은 그게 이제 10옹스트롬에서 100옹스트롬 사이의 물질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완전히 다른 성질이 거기서만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노 입자라는 것은 딱 그 부근의 입자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다른 크기에서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한 발광 현상. 그래서 우리가 나노 과학이 발달한 이유는 결국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보려 그러면 시그널이 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수로 시그널이 강해지겠냐. 그것이 바로 나노 입자가 그런 성질을 주기 때문에 그 과학이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정보를 어떻게 담아서 블랙홀을 찾겠냐. 그걸 담으려면 결국은 지구만한 전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약한 시그널들을 다 모아서 인페이스를 다 모아서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과학의 발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앰플리피케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체사 우리 안식제 말한 것처럼 결국 우리가 어떻게 증폭하는 시그널을 어떻게 증폭하는 그게 핵심이에요. 모든 이런 이동 통신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증폭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결국은 지구만한 이제 전파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거는 이제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없으면 저렇게 이제 아주 뿌옇게 되는 거죠. 저게 이제 계속 저 무한히 저거 하나 이미지 만들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그 데이터를 다 모아서. 자, 근데 이건 안 되니까 결국 이제 위상을 맞춰서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 뭐냐면 저기가 이제 먼 그 블랙홀 위치인데 그쵸? 은하의 중심. 근데 저거를 다 아까 말한 것처럼 위상을 맞춰야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한번 봅시다. 자 내가 이 물질을 타고 나온 빛이에요. 그럼 얘네들의 강도는 아까 다 달랐죠. 그쵸? 다 다른데 왜 달랐냐면 위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달랐죠. 그쵸? 그럼 결국 뭘 할 수 있냐면 얘가 10도 돌았을 때 요 강도 나고 10도 돌았을 때 요 강도. 그러니까 앵글 위상을 다 똑같이 맞춰주면
그러면 원래의 정보가 다 온다는 소리예요. 결국은 그 작업을 저기서 이제 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원래 이 인터페로미터의 중요한 건 뭐냐면 데이터를 다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작업이 뭐냐면 아토믹 클락을 가지고 얘네들이 모은 데이터의 시간을 다 다시 계산해요. 왜냐면 아까 앵글이 너무 작기 때문에 원자 스케일의 시간에서 그 모든 빛을 다시 다 계산해요. 그게 시간이 엄청 커요. 왜냐면 하늘 전체에서 가지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이건 칠레 한 곳에만 있는 전파 반응형인데 이렇게 많은 것이 이제 전 지구적으로 사용돼서 결국 이제 위상을 높여서 자 그래서 이제 아까 그렇죠 저렇게 한 선으로만 레졸루션이 달라질 때 저런 것들을 쭉 받으면 결국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위상과 이걸 모두 다 보정하면 이제 블랙홀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이런 개수가 뭐 테라 이상이 되는 이런 모습을 다 모아서 그래서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블랙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찍어 보니까 진짜 서프라이즈라는 거죠. 왜? 아니 진짜 커. 저 안에서는 아무런 시그널도 안 줘. 그러니까 진짜 놀라워. 그래서 진짜로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된 거죠. 근데 실제로 저 작은 그림이지만 너무 멀리 있어서 그렇지 저기 보면 블랙홀의 지금 그 실제로 이벤트 호라이즌까지 거리가 24 밀리언 킬로미터니까 너무 멀어서 그렇지 그쵸? 24 밀리언 킬로미터니까 뭐 엄청나게 큰 거죠 사실 그쵸? 실은 저렇게 큰데도 우리에게서는 이제 멀리 자 그러면 그래서 보면 아까 말했죠 그래서 이제 블랙홀을 결국 보니까 아까 본 것처럼 블랙홀은 생각이 없는 소울인가 그쵸? 그래서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운전에는 일도 없고 객도 없고 식도 지혜도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아까 이제 보면은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 영화에서 뭘 많이 보냐면요 요런 그림을 많이 봐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그 찍은 블랙홀은 이거는 이거를 이제 모은 이 블랙홀 특성 자체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많이 보는 건 뭐냐면 이 커 블랙홀이라고 해서 회전하는 그래서 회전판이 아주 분명한 블랙홀인데 자 그럼 왜 저게 저렇게 토성처럼 나오냐 왜 토성처럼 나오냐면 실은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밖에 없는 건데 실은 이 로테이팅 이 어거스피어라고 해서 여기 이게 결국 빛의 속도로 돌면서 여기서 이제 모든 그 질량의 붕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여기서 다 나와요. 여기서 다 나오는데 근데 뭐냐면은 여기가 너무 이제 그 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쪽 뒤 원반 있죠. 뒤 원반의 빛들이 절로 나가다가 뒤쪽으로 이 별의 중력 때문에 붙잡혀 돌아오는 거예요. 붙잡혀 돌아오는 통에 저 원반이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렇게 쓴 게 아니라 눈으로만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다 공간이 왜곡돼서 당겨져 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원반 때문에 아래 위로 원반이 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중력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자, 그래서 결국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블랙홀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항목 자 요것만 이제 이해하면 더 어려운 거 없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 자 이게 뭐냐면 이제 블랙홀 서머다이나믹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블랙홀이 아까 보는 것처럼 정말 입자의 관점에서 모든 걸 이제 다 해서 이제 관찰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펠로우즈가 거기는 완전히 이제 시간의 영역만 남은 곳이고 싱귤러리티 되면 시간도 공간도 다 붕괴되는 어떤 그런 포인트에 놓이게 되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 이 블랙홀 서모다이나믹스라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 블랙홀은 뭔가 에너지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왜냐면 모든 걸 다 잡아당겨서 다 이게 붕괴시키는 거니까 붕괴돼서 다 배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은 이 어거스피어에서는 이제 무한히 이제 이런 그다음에 우리가 이 이벤트 호라이즌에서도 이런 계속적인 어떤 그 붕괴 현상이 일어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인터스텔라에 보면 여기 들어가 보니까 되게 추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아까 본 것처럼 모든 것들이 결국은 정렬로 배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블랙홀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움직일 수 없어요. 거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이거는 완전히 오더된 거예요. 그래서 이 블랙홀에 대해서 깊게 공부하려면 시메트리를 되게 잘 배워요. 그래서 이제 그 논문들 보면 어느 지역은 어떤 시메트리고 이런 게 쭉 있어요. 그게 이제 정렬 때문에. 어쨌든 자 오더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은 이 블랙홀은 다 정렬이 돼 있으면 그러면 움직임이 없다는 거잖아요. 움직임이 없으면 무슨 말이냐면 열이 안 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블랙홀의 내부는 결국은 우리가 영하 273도까지는 안 가지만 거의 이런 상태가 됩니다.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으니까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은 다 이 이벤트 호라이즌하고 이 어거스피어 여기서만 형성되는 곳에서. 그러니까 블랙홀 내부에는 완전히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열이 발생 안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그러면은 블랙홀이 한 거 뭐냐면 근데 뭔가 입자가 그럼 여기가 다가왔는데 그쵸? 그럼 이 안으로 뭐가 들어간다. 어떤 입자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또 빨려 들어가서 들어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소리가 되냐면은 여기에 엔트로피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실은 얘가 이제 완전히 다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얘가 더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얘는 쉽게 말해서 얘는 이제 이 바깥과는 연력학적인 개념이 다르다는 소리예요. 이미 여기는 이제 시공간이 붕괴돼서 그런 건데 여기는 완전히 안정화됐는데 어떻게 그럼 새로운 걸 받아들이겠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그래서 스티븐 호킹이 그거를 상쇄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게 있지만 또 입자 반입자 중에 나가는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븐 호킹이 그래서 블랙홀이 소멸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처음 얘기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이런 현상들. 그러니까 엔트로피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근데 이제 이 개념은 이제 러시아에서 처음 생긴 개념이죠. 또 서방하고는 다르게 블랙홀을 연구해가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거 한번 짚어줄게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아까 말했죠. 여기가 타임으로 바뀌죠. 타임. 그렇죠. 거리는 없어지니까 여기는 타임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근데 타임으로 바뀌는데 싱귤러리티까지 움직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이 블랙홀 안에서는 이 타임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바로 실은 여기서 그래서 에너지 같은 역할을 해줘요. 실은.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데 자 시간이 에너지다. 이건 이제 양자역학적인 결론인데 아까 말했지만 양자역학밖에 안 되니까 그럼 시간이 에너지다. 근데 에너지는 뭐예요? 실은 이거는 모든 확률에 제곱을 하면 1. 모든 현상이 여기 다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뭐였어요? 시간은 에너지. 근데 실은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식도 생각해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다 있는데 우리가 이제 블랙홀에 실제로 와보면 정말로 이제 이런 세상이 실제로 열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 시간이 에너지라는 게 뭐냐면 자 아까 블랙홀 보니까 에너지가 없으면 안 움직여요. 그렇죠? 안 움직인다.
움직임이 없다. 움직임이 없으면 뭐예요? 실은 동양적 개념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변화가 있어야 우리가 움직이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지만 변화가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성경은 애초에 시공이 섞여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시간과 공간이 섞여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동양적 개념에서 보면은 변화가 결국 그래서 뭐냐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그래서 알아야 될 게 동양은 시간이 뭐냐면 변화예요. 변화는 누가 주도하냐면 기가 주도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이게 블랙홀 서버 다이내믹스를 보니까 결국 타임이 에너지 역할을 합니다. 공간이 없으니까. 이게 뭐냐면 공간이 있어야 움직이면서 다니잖아요. 움직이면서 다녀야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공간이 없으니까 그 역할을 타임이 해줘요. 시간.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여기란 게 뭐냐. 시간의 변화인데 그거는 결국 에너지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블랙홀에서 일어난 현상이 옛날 사람들이 이미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통찰하고 있었다. 자, 우리 기준이 한번 볼까요? 이제 반이 지났어요. 이제 거의 끝났어요. 자, 이제 거의 끝났어요. 자, 선생님. 그러면 저기서는 시간이 에너지가 되면 저기서 움직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뭔가 그러면 실제로 이제 들어갔다 나간다 그러는 거는 저 시간이 에너지 역할을 한 실제로는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잖아요. 그렇죠. 있는데. 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우리가 양자역학이라는 걸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이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요 끝까지 가는데 요런 파동으로 가는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파동으로 가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들어온 거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다르거든요. 근데 결국 스페이스가 없다는 건 뭐냐면 그래서 타임으로 대체하는 건 뭐냐면 원래 양자역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 모든 확률 함수라는 거예요. 확률 함수. 그 다음에 여기는 어차피 빛의 시간이기 때문에 실은 시간이라는 것도 사실은 거의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는 순간에 사실 여기로 가는데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빛은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빛이라는 거는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양자역학을 치면 아예 한 함수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저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똑같아요.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거리 우리가 스페이스는 내가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럼 에너지를 어떻게 그럼 해결해서 저기 가냐? 확률로 가요. 확률. 이 중에 어떤 확률로서 가요. 그게 이제 여기 다 내재돼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결국 타임이 마치 에너지를 가진 것처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블랙홀 내부에서의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렇죠. 블랙홀 내부에서. 내부에서 있어. 그렇죠. 자, 그러면 그래서 블랙홀 서버 다이나믹스는 건 뭐냐면 블랙홀에서는 연력학 법칙이 이미 타임 스페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결국 0, 1, 2, 3, 4의 법칙이 블랙홀은 결국 온도가 없기 때문에 서버 다이나믹스를 그렇게 하지 않고 중력을 해요. 중력. 무슨 말이지?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의 핵심이 뭐냐면 세컨드 로우. 세컨드 로우가 뭐냐면 바로 엔트로피예요. 엔트로피는 뭐냐면 모든 것들은 다 랜덤니스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 근데 그쵸? 근데 블랙홀은 그게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저 엔트로피를 뭘로 회복하냐면 바로 블랙홀의 표면이 증가하는 거. 그래서 DA가 에어리어거든요. 그래서 에어리어가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항상 이제 증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 합쳐서 같이 해줄게요.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가 블랙홀 표면에 모든 세상의 정보가 다 있다는 말이 그래서 여기서 나와요.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하나씩 다시 한번 결론낼게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블랙홀은 제목이 뭐냐면 생각이 없다. 그렇죠? 아까 본 것처럼 타임의 영역으로 가고 근데 결국 그 타임의 영역이 실은 에너지인데 블랙홀에서는 이제 절대 영역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뇌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블랙홀 서머다이나믹스로 봐도 결국 블랙홀 안에서는 생각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뇌파도 결국은 다 제로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블랙홀은 그러면 행위를 기록하는 소리예요. 이게 뭐냐면은 계시록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쵸? 근데 그것을 기록한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책이 또 하나 있어요. 책이. 근데 얘네들을 내줄 때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결국 블랙홀의 모든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건 아까도 그랬지만 블랙홀을 애초에 유체적 움직임으로 해석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마치 그 돌을 연못에 던져요. 그러면 물결을 보고 어떤 모양의 돌이 들어간다를 오늘날은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오늘날은 프레스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일로 들어가면 다 기록을 해요. 근데 그 기록이 어디에 남는다? 아까 말했지만 내부는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블랙홀 표면이 증가해요. 왜? 근데 어차피 표면 통과했잖아요. 근데 표면에서 결국 파의 변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블랙홀 표면의 모든 정보는 그래서 블랙홀 표면에 다 기록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오늘날 이제 그 과학자들이 말하는 블랙홀 표면. 그래서 결국 정보 손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50년간 스티븐 호킹이 내기를 했던 주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보선 만약에 쌍 생성을 통해서 반입자들이 랜덤으로 밖으로 빠져나가면 그럼 모든 인포메이션이 없어집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스티븐 호킹의 이론에 이제 모순점이 있다라는 건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블랙홀 서버 다이나믹스를 통해서 표면에 모든 정보는 다 남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쉽게 말하면 물리학의 대전제가 뭐냐면 질량 보존,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근데 요즘은 아시겠지만 이거보다 더 펀더멘털한 게 인포메이션, 정보 보존, 정보 보존.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과학의 트렌드가 정보 보존이죠. 근데 결국은 블랙홀에서는 완전한 정보 보존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결국 그거는 뭘 말하냐면 만약에 이제 영적 존재가 진짜로 저 안으로 하여간 들어갔다 라고 할 때 바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실은 블랙홀 표면에도 다 기록되어 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아까 이제 펠로우스가 결국은 그 블랙홀의 그 성질을 설명했는데 그거를 보고 그 당시에 대학원생이었던 스티븐 호킹이 펠로우스의 이론을 완전히 거꾸로.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펠로우스의 이론은 뭐였냐면 자, 이 싱귤러리티 포인트로 뭐 어떻게 생겼든 간에 이 포인트 때문에 다 입자들이 블랙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블랙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이 있었는데 바로 싱귤러리티 포인트 왔죠. 근데 이제 스티븐 호킹이 이걸 통해서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거꾸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과정의 다시 말해 이 반대는 무슨 일이 생길까?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결국 빅뱅 이론이 나온 거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그래서 빅뱅이 진짜로 있었다면 배경 복사 에너지가 오늘날도 흘러나야 된다 했는데 그게 바로 흑백 TV에서 나오는 그 파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빅뱅 이론이 아직은 그렇지만 이미 근데 그 관계된 것들이 그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에서는 거의 이제 빅뱅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 근데 뭐 어차피 이사야서 40장 20절 뭐냐면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되게 재밌게 항상 하늘을 폈다고 해요. 이 빅뱅 이론의 표현을 사실은 성경은 계속하고 있어요. 하늘을 폈다. 항상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빅뱅 이론이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이러한 표현들이 이미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블랙홀은 영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수월이냐. 그래서 또 자기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하게 포괄해 가졌다. 자, 그래서 저기 이제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철사 안식관이 말씀하셨는데 텔레파시를 엄청나게 연구하는데 이게 왜 안 되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파라면은 지금 인간이 가진 기술로는 이게 디텍션 해야 되는데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결국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과는 또 다른 어떤 결국은 이제 성분을 가진, 물론 우리는 성경에서 그 이유를 알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참 빛이라고 했잖아요. 참 빛.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빛이 있는데 이 빛조차도 성경은 뭐라 했어요? 그림자의 빛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빛 자체도 그림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참 빛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건 뭘 말하냐면 본질적으로 다른 게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면은 근데 아까 이게 블랙홀이 맞으려 그러면 저런 정말 저 블랙홀에 저런 것들이 가둬질 수 있냐라고 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싱귤러리티 포인트에서는 결국 블랙홀 안에서는 타임 스페이스가 다 붕괴됐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입자들도 다 들어가지만 혹 다른 어떤 성질이 있을 때 유일하게 뭐가 들어갈 수 있다면 블랙홀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지금 강의하면서 요거는 이제 요거는 네, 그래서 간단히만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이거 아주 간단히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걸 뭘 말하냐면 어쨌든 그 블랙홀이 내부로 가면은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다차원의 공간이 만들어진다. 그게 이제 여러분이 레너드 스키너더라고 이제 우리나라 키아스에서 고등과학기술원에서 초청해서 몇 년간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이 홀로그래픽 시어리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 블랙홀 내부는 다차원의 어떤 공간과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의 핵심. 그 얘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군대라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고 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존재들이 만약에 가둘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그것도 결국 블랙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음부, 무적행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블랙홀에서 나온 결과랑 너무나 많이 일치한다. 이것이 오늘 전반부. 저는 궁금한 게 교수님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말할 때 음부에 갇혀서 끊임없는 우리관에서 고통을 받는 자라고 했는데 아까 목사님께서는 지금 블랙홀 안이 블랙홀 안에 어떤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있을 때 느끼는 그런 고통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거 한 가지. 두 번째 또 하나는 지금 그러면 뭐 사람이 죽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일단 첫 번째 것만 먼저 대답하면요. 우리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아직 부활체를 입기 전이에요. 부활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보면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마지막 심판 있기 전까지는 실은 생각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도 결국은 사람이 죽으면 일단 자는 상태가 된다라고 해요. 저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믿는 자는 자고
믿지 않는 자는 바로 생각이 없는 음부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심판이 그래서 와서 우리가 부활체를 입으면 그때는 이제 느껴지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러면 또 저는 약간 네. 단순해가지고 목사님께서 블랙홀이 아까 들어갔다가 엔트로피 네.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 에너지를 그러면 들어가는 어떤 물질이 있다면 나와야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표면에 있어야 그쵸. 하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건 그렇다면 어떤 거가 들어갈 때 어떤 건 나와줘야 되고 그런 거에 선택적인 어떤 확률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그게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 스티븐 호킹이 이제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들어갈 때 이미 여기가 이제 빛의 속도로 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이제 그 일반적인 영역이 부서지잖아요. 이건 뭐냐면 여기 에너지가 너무 높다는 소리는 뭐냐면 여기 이제 무한한 입자를 여기서 다 붕괴되거든요.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 웨이브를 우리가 또 관찰해서 사진 찍는. 근데 여기서는 모든 것들이 다 붕괴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다 너무 높은 상태예요. 고에너지. 그럼 이제 이게 양자역학적으로 무슨 상태가 되냐면 양자 요동이 일어나요. 이제 이것이 그 미시계의 특이한 성질인데, 미시계가 절대로 어떤 에너지가 한 곳에 집중될 수가 없어요. 공간이 붕괴된다 소리예요. 그래서 시공간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 지역에서 너무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가 돼요. 이것이 이제 양자세계의 특징이에요. 입자가 돼요. 그러니까 일로 들어갈 때 실은 양자 요동 때문에 입자 반입자가 생겨요. 그래서 입자와 반입자가 생겨요. 근데 어떤 게 튀어나갈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 호킹의 그 이론이 잘못됐다는 게, 만약에 여기서 입자 반입자가 나가버리면 인포메이션이 소멸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딴 애들이 랜덤 짝을 만들어서 다른 정보를 만들어요. 그러면 전혀 없었던 일들이 기록되는 거예요.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티븐 호킹 이론이 부분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찾아낸 게 서머다이나믹스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 들어올 때 인포메이션 다 기록됐기 때문에 이거 뭐 입자 반입자 나가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지금 블랙홀은 흑암인데 천국의 세계는 화이트홀인가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그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펠로우스가 이거 수학적으로 설명하면 블랙홀로 다른 화이트홀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블랙이라고 했기 때문에 화이트지, 실은 이 상태는 똑같아요. 똑같이 고온에다가 실은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 개념을 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질문을 옛날 김태준 선교사님이 몇 달 전에 했는데 이 질문을 하셨는데 왜 했었냐, 이게 당연히 궁금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면 만약에 블랙홀이 진짜 이런 장소면 우린 지구에 있잖아요. 지구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은하계 가에 있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이 죽으면 결국 이 센터 백조 자리에 있는 일루 죽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 우리가 무적행으로 가라고 할 때 그때 얘가 일로 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일로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로 와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럼 이제 어떻게 오냐? 이제 우리 김대준 그때 이제 질문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 올 수 있고, 왜냐하면 이미 이 상태가 빛의 속도이기 때문에 시간은 제로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간의 왜곡이 있어요. 공간의 왜곡.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자 내가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는데 내가 0초가 걸렸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쵸, 이게 붙었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의 왜곡 때문에 실은 엄청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런 물리적인 현상처럼 뭐 접한다면야 뭐 이게 다 붕괴되겠지만, 이미 시공간이 다 왜곡된 상태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래서 아까 말한 우리가 그 안티디스터 스페이스라고 해서 홀로그래픽한 어떤 그런 공간 위의 차원이 존재한다면 그냥 순간에 가는 거는 수학적으로 가능해요. 그거 질문하시죠. 그러면 여기요? 우주는 시공간의 총체다. 그리고 왜곡도 있고 이러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우주라는 두루마기를 손에 쥐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심플하게. 네, 그렇게. 맞아. 블랙홀이 소멸한다고 어느 블랙홀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멸한다고 하죠. 소멸. 그러니까 블랙홀의 증발은 이거 뭐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게 수십억 년 걸려요. 수십억 년. 수십억 년. 그러니까 블랙홀이 소멸하는 시간은 수십억 년. 수십억 년. 거기 그 표면에 기록된 거는 사라져. 표면이 이제 자, 지금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제 소멸되면 요게 이제 계속 당연히 줄어가겠죠. 그렇죠. 소멸되면. 근데 그렇게 될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있는 아까 결국 인포메이션이라는 거는 다시 다 입자 형태로 다 증발합니다. 이거 이베포레이션. 되기 때문에 다시 우주로 나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게 무슨 거냐면 여러분이 근데 이제 이걸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이게 인포메이션이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의 인포메이션은 아니에요. 그냥 세상의 물질의 기초로서의 그 정보가 결국 남아있냐 없어지냐. 그래서 세 가지인데 매스, 차지, 그 다음에 앵귤러 모멘텀 요 세 가지가 일로 들어갈 때 이 표면에 다 기록된다는 소리예요. 이건 물질의 기본이기 때문에 요게 없어지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보다 뛰어난 어떤 인류가 나오면 이 정보를 가지고 원래 히스토리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요게 붕괴되면 우주의 역사가 없어지고 그러면 수학과 모든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결국 물리학자들에게 이게 중요해요. 세 가지가 뭐? 매스, 차지, 그 다음에 앵귤러 모멘텀. 얘가 앵귤러 모멘텀에서 움직일 때 나오는 가군. 모든 게 스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기본이죠. 스핀. 우선 시뮬레이션 세계하고 한번 연계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이 실은 시뮬레이션 됐다 그러면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뭐 홀로그래픽 유니버스 뭐 어쩌고저쩌고보다 제일 쉬운 게 그냥 시뮬레이션 돼 있다. 라면은 제일 쉬워요. 그거는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그냥 시뮬레이션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제일 쉬운 해답입니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안 해요. 그러면 블랙홀은 한 개뿐이 없나요? 아니에요. 모든 99% 아니 왜 웃으세요? 99%의 은하계는 다 중심에 블랙홀. 99%의 갤럭시는 다 센터에 블랙홀이 있어요. 요즘 이제 그게 없는 은하들이 발견돼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냥 99%는. 자, 이제 여기서 전문가죠. 감사합니다. 참 성경에 나온 기록들이 우리가 참 시적인 표현이나 혹은 정말 어떤 그 감상적인 표현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참 일관성이 있고 또 우리가 모르는 것에 또한 해답인 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블랙홀이라는 현상을 통해서도 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감상적이거나 혹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그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그럼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